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영국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 아, 영국 사람들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영국 사람들 거론된 거 이외에 뭐 협치 강조, 추경 처리 요청 이런 헤드라인들이 좀 뜨던데요. 어떤 대목들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연설의 목적이 이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죠. 예. 그걸 위해서 추경 예산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추경을 왜 처리해야 되냐에 있어서 여야의 협치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고 평소에 그런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와 이제 행정부가 잘 소통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상 깊은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제 영국의 처칠 사례가 이제 거론이 된 건데 네. 2차 대전 당시에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당시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부총리에 앉혀가지고 거국 내각을 이루고 힘을 실어줬다. 이거를 거론하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예. 물론 이게 영국이고 내각제여서 가능했던 점도 있겠지만 내각제라 하더라도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이렇게 연정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드문 사례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협치의 중요성 거론했는데 근데 사실 이 거국 내각 하고 나서 전쟁 끝나고 선거 치렀는데 노동당이 이겼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 말은 이렇게 협치를 위해서 하늘색 넥타이도 매시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막 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정작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인사를 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협치가 되겠느냐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제 비서진들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를 정령할 것이라면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치고받고 공방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처칠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애틀리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표창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를 잘못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떠나셨으니까 이제 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거론했더니 막 청취자들이 항의해요. 맞아요. 막 우리 표창원을 지켜달라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누군가를 그러면 입각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빨리 해달라라는 것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완전히 민주당 사람인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정연설 하고 나서도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 협치를 위한 최고의 카드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를 좀 풀어가는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한 어떤 계기는 못 잡은 것 같고 네. 뭐 오늘까지는 그런데 내일부터는 되는지 좀 보죠 뭐. 또 하나가요. 이 보수당과 노동당이 손잡는다는 거 정말 보기 힘든 사안이고 이게 처칠이라는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당시가 전쟁 상황이라는 비상시기라는 상황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과 유사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걸 위해서 국회 협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동맹에 가까운 거고 예.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달에 제안한 건데 이 정치권과 언론이 평가하기로는 결국 이제 일종의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대중국 포위망의 연장선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런 것이 오히려 위기를 또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기자님도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이 안보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문제 뭐 등등 포함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내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미사일을 3번이나 쐈는데 사실 NSC 회의가 소집이 되지 못했고 대통령 퇴근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NSC 상임의장이 누구냐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지금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약간 다소 불안해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태 평화 지역의 외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네. 되면 과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삼각동맹이 고착화되면 네. 이거는 정말 신냉전 시대가 계속 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 우리가 사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연금 노동 교육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그랬고 지금 협치가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많이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게 다 협치가 필요한 부분은 맞아 보여요. 근데 예. 그 협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대외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내적인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도 그렇고 이게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실력을 못 발휘하고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과제에 있어서도 이런 네. 정치적인 조율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의문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김치찌개로는 안 된다. 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노력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자, 다음으로 장윤성 기자. 오늘의 인물 누구로 뽑아오셨습니까? 네, 요새 계속 시끄럽게 이제 제기되는 인물인데요. 네. 윤재순 논란 그리고 이준석의 자격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뭐 소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 과거에 본인이 출간한 시집 네. 여기에서 뭐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로 비유했다는 이 보도를 접했는데 네. 계속 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는 중일 텐데요. 예. 윤재순 비서관의 검찰 시절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예. EDPS라는 겁니다. EDPS요? 예. 왜 웃으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뭔가 좀 신조 음담패설이라는 거거든요. 별명이 음담패설일 정도면 별명이 음담패설이에요. 아이고, 이분의 아이고. 별명이. 얼마나 그럼- 대단했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오죽하면 별명이 음담패설이겠습니까? 예, 이게 널리 알려진 별명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뭐 내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검찰 안에서 성비위로 2번이나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네. 여직원한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고. 후배에게 폭언도 자주 했다는 증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검사는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요. 네네. 이 검찰 서기관 시절에 후배 직원에게 한 발언은 거의 인격 모독 수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생선 머리를 빗대서 쓰는 대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막말까지 하는 분에다가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윤선 기자께서 꼽아오신 오늘의 인물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네. 시집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집 내부에 있는 표현들이 이게 과연 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사실상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합리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냐. 만약에 그것이라면 이게 용인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시적 허용이냐. 이게 아하. 국어실간 문제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예.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다들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의문이요. 네. 몰랐으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검찰 내 파다하게 뭐 별명까지 회자되고 네. 공개적으로 시집이라고 내놓은 곳에 상당히 참 일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그런 희롱적 발언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소위 말하는 집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직 검사들을 좀 전화 취재를 쭉 돌려봤는데요. 네. 이 대체적인 반응은 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공감이 안 돼서 아직도 검찰 분위기를 잘 모르시겠냐. 라면서 이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수부 스타일의 대통령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 이 윤 비서관의 음담 패설과 폭언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일화가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파다했지만 번번이 징계를 피했고 오히려 아하. 요직에 기용되면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윤 비서관은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이다 2020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의사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대검 운영지원과장까지 올랐는데요. 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어떤 분이냐면 검찰의 일반직 인사와 예산을 주로 관장하는 곳입니다. 네. 검찰 직원들이 가장 선망하는 핵심 보직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힘을 써주지 않았다면 윤 비서관의 이런 승진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아니 검찰의 특수부장과 대통령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될까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자기들이 익숙한 이제 인사를 계속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있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금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네, 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역대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사 역할을 하는 자리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최측근들을 거기다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검사 시절에 자기 최측근을 거기다 이제 쓰는 개념으로 지금 인사를 한 건데 아하. 그런데 그게 최측근이든 집사든 뭐든 이런 과거에 이제 어떤 이 논란이 있을 만한 이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최측근일수록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측근이라는 게 왜 최측근입니까? 거기 문고리 권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권력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네. 이런 부적절한 이런 뭐 일을 과거에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모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거잖아요. 예. 그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실 이 뭐랄까요 제 식구 감싸기랄까 자기 측근 챙기기랄까 이런 리더십이었고 그게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좀 평가를 받았던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윤재순 비서관은 이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좀 당에서도 이분은 지방선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네. 사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볼 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장윤성 기자,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뭐 문제 제기를 했죠. 오늘 바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예.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국민적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비서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죠?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제 사과하고 일하면 된다라는 건데 예. 그 기준을 탁현민 전 비서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탁현민 전 비서관도 책에 이제 그런 이제 좀 그런 뭐랄까요 여러 부적절한 얘기를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예. 많고 예. 다들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퇴하지 않고 사과하고 계속 일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때도 국민의힘은 사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 장기간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데 그럼 이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를 꺼내들었고 아하. 솜방망이를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고 네.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얘기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성적인 문제로 지금 윤리위 회부가 돼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하고 수술해야 된다. 아하. 그 정도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성적대 의혹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건에 관한 징계 여부인데요. 네. 윤리 관계자는 언론에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돼서 녹취록,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약속한 증서, 뭐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12월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징계 절차를 반드시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윤리 결정 소식이 전혀 없네요. 지금 전혀 없죠. 그러니까 21일 날 첫 번째 회의에서 한 3시간 정도 토론해서 징계 네. 절차 개시 결정은 내렸는데 이후에 추진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직접 윤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왜 이분에 대한 징계가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는 해요. 지금 징계에 올라온 건은 구체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관련이고 당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관련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예. 윤리위가 언제 열릴지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과 뭐 이런 관련자들의 소명이 중요하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경찰로 따지면 사건을 입건을 했는데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왜겠습니까? 보통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뭐 그런 지능 범위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실관계가 뭔가 있는데 그걸 밝히기가 어려워서일까요? 상당히 국민의힘 궁금합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한 달 안에 징계 수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 그렇다면서요. 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는 게 이제 그 당 관계자의 입장인 것인데요. 어허.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도덕적인 잣대를 무시한 채 네. 정치적 판단으로 미루겠다 이런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명탐정 표창원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네, 예.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